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 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스테판 에셀의 팸플릿 분노하라 함께 할 텐데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네, 잘 아시네요. 예,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책을 갖고 잘못 이름을 불렀어요. 분뇨하라라고. 분노하라인데 분뇨하라라고 해가지고 김호준 씨를 크게 웃겼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예. 분요하란 말이 가능한가? 동사로 만들 수가 아유, 있나? 교수님. 웃기는데 뭐 이렇게 자꾸 유머 코드를 자꾸 분석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순간 아니요. 그래도 유머도 예. 이 맥락이 맞아야 되고 어법이 맞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바야흐로 제대로 분노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아유, 일상이 분노예요, 교수님. 네, 그래서 이 화를 사귀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이번 주는 스테판 에셀 선생 특집으로 아이고 좋습니다.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예. 2013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의 일대기를 제가 얼핏 알게 됐는데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이 어떤 운동에 또 이분이 촉발점이 됐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좌표를 찍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제 책상에 지금 이 스테판 에셀 선생의 책 7권이 놓여 있습니다. 뭐 이거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테고 네. 이번 주 이 중에서 4권쯤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텐데 스테판 에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944년 독일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운동, 자유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펼친 이후에 세계인권 선언 기초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분노를 저항으로 돌파해온 그야말로 노전사였죠. 오늘 소개해드릴 분노하라는 책은 자그만치 93 나이에 발표한 팸플렛입니다. 네. 근데 이 목소리가 대단히 강렬하고요. 놀랍게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한국의 상황을 특히 한국의 미래 상황을 정확히 읽어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발표된 게 2011년이거든요. 네. 2011년이면 이명박이 대국민 사기를 본격화하는 시점 아닙니까? 예. 그 시점에 이 책이 번역되기도 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책의 한국어판 해설을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썼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럼 좀 이따 읽어드리기로 하고 예. 이 분노하라는 팸플릿 하나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오큐파이 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싸우는 방법을 하나의 큰 그림을 제시한 그야말로 선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한 목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레지스탕스의 동기, 그것은 분노. 이게 첫 번째인데요. 스테판 에셀 선생의 저항의 맨 밑바닥에는 자신의 레지스탕스 운동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지스탕스라는 게 레지스탕스, 프랑스어 레지스탕스 저항을 일컫잖아요. 네. 역사적으로는 독일 나치에 대한 저항을 얘기합니다만은 저항 일반으로 해석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관심은 최악의 태도라는 제목도 에피그램처럼 확 와닿습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최악의 태도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비폭력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평화적 봉기를 위하여 이렇게 목차가 나아가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걸어온 길과 MB 이후에 우리가 걸어온 길과 좀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테판 에셀이 한국의 시민혁명, 시민운동에서 하나의 레지스탕스, 저항의 하나의 흐름을 찾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스테판 에셀이 드골의 자유프랑스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레지스탕스 운동을 펼치는데요. 레지스탕스 운동의 동력을 분노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적인 줄기가 아닌가 싶은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레지스탕스의 기본 동기는 분노였다. 레지스탕스 운동의 백전노장이며 자유프랑스의 투쟁 동력이었던 우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한다. 레지스탕스의 유산과 그 이상들을 부디 되살려달라고, 전파하라고 그대들에게 말한다. 이제 총대를 넘겨받으라.
분노하라고 정치계, 경제계, 지성계의 책임자들과 사회 구성원 전체는 맡은 바 사명을 나몰라라 해서도 안 되며 우리 사회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제 금융시장의 독재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분노야말로 저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이죠. 이제 분노가 어떤 맥락에서 생성되고 형성되고 그게 저항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는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나 분노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은 우리 김어준 총수는 언더웨어 프리스트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사람들의 분노도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거짓, 위선, 가짜의 분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분노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스테파네스를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맥락도 없이 아무데나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나치에 저항했던 스테파네셀의 이력을 안다면은 그렇게 쉽게 인용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온전한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왔던 사람들이 분노하라는 말, 이 스테파네셀의 말을 사용할 때 제대로 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책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무관심은 최악의 태도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건네고자 하는 것 같아요. 무관심은 최악의 태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주변을 둘러봐요. 그러면 우리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주제들, 이민자, 불법 체류자, 집시들을 이 나라가 어떻게 취급했는지 등등이 보일 겁니다. 강력한 시민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구체적 상황들이 보일 겁니다. 찾아요. 그러면 구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이민자나 불법 체류자나 그리고 차별받는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만 들여다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팸플릿에서 주목해야 할 게 스테파네스는 줄곧 비폭력 투쟁, 비폭력 저항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네. 분노하라는 책에서 비폭력을 강조하면서 스테파네스는 폭력을 멈추게 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비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폭력이 폭력으로 맞서는 순간에는 그대로 이 저항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네. 우리 유시민 이사장 말 맞다나 계엄령 문건이 사립대학 표창장만도 못한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검찰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모양이죠. 사립대 표창장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모양이 합니다만은 만약에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탄핵 국면에서 우리의 촛불 저항이 폭력적으로 흘렀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을까? 저자들이 폭력을 조장해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그 파국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스테파네스를 얘기하는 비폭력에 관한 얘기는 각별하게 와닿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 조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네. 비폭력이 폭력을 멈추게 하는 좀 더 확실한 수단이다. 알제리 전쟁 때 혹은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들에게 자행된 테러 사건을 생각해보자. 앞에서 말한 원칙을 내세워 사르트르처럼 테러리스트들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폭력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 사례를 들면서 얘기합니다만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스테파네스를 보기에는 저항하되 폭력의 수단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줄곧 끝까지 얘기하는 게 평화적 봉기입니다. 이 평화적 봉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는데요. 그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오로지 대량 소비, 약자에 대한 멸시, 문화에 대한 경시, 일반화된 망각증, 만인의 만인에 대한 지나친 경쟁만을 앞날의 지평으로 제시하는 대중 언론 매체에 맞서는 진정한 평화적 봉기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량 소비만을 음으로 양으로 강요하고요. 경쟁의 논리 하에서
약자에 대한 멸시를 자연스럽게 여기게 하고, 그리고 지성이나 문화를 멸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망각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하고, 그리고 경쟁만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지배층들, 특히 대중 언론 매체에 맞서는 진정한 평화적 봉기를 지금 조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직접적인 그 적이 있을 때만 저항을 조직하고 행동을 나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적들이 우리를 점점 더 노예화하는 수준을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항이란 깊은 지성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는 게 스테판 에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에피그램처럼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창조, 그것은 저항이며 저항, 그것은 창조다.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스테판 에셀이 던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야말로 그것은 저항일 수밖에 없으며 저항, 그것이 곧 창조라는 얘기죠. 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종종 얘기하는 게 호모 레시스티쿠스, 제가 만들어서 쓰는 말입니다. 인간은 저항하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 존재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을 억압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자신을 억압하는 것에 저항할 때 비로소 인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스테판 에셀을 좀 늦지막히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권력, 정치 권력과의 투쟁이 우리 역사의 큰 흐름이었다면은 이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배했던 권력들, 대표적으로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재벌 권력까지 포함해서 이 정치 권력의 이면에 숨어서 정치 권력을 조종했던 이 권력들, 언론, 검찰, 재벌들과 싸우는 방법들을 스테판 에셀에게서 배우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예. 스테판 에셀 선생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쩌렁쩌렁합니다. 제가 네.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런데 각별한 건 2011년 돌베개에서 간행한 분노하라의 추천사를 쓴 사람이 조국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네. 이 서문도 이 본문 못지않게 강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겠습니다만은 조국 교수가 2011년 시점에서 쓴 문장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점이 이명박 정권의 폐악질 본격화한 시점이라는 걸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네요. 분노는 사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삶의 지혜가 널리 퍼져 있는 한국 사회에서 분노하라라는 직설적, 선동적 메시지는 생경하게 들릴 수 있다. 마음 공부를 통하여 수시로 일어나는 심화를 직시하고 가라앉히는 것의 중요함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마음 공부가 공분과 의분의 불씨를 마음속에서 꺼버리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화의 뿌리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일 때는 그 공적인 원인을 해결할 때만 화는 사라진다. 사실 세상의 진보는 불의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하지 않았던가. 시민이 세상 일에 관심을 끊거나 냉소를 보내면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걸을 때 세상의 불의는 승승장구하며 확대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네, 이렇게 씁니다.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화의 뿌리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일 때는 그 공적인 원인을 해결할 때만 분노가, 화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지도 모르지요. 네. 근데 정치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방법은 의분과 공분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분노하면서 공적으로 풀어낼 때야 비로소 이 화가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PD수첩, PD들 조사하고 기소하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G20 정상회의 때 홍보포스트에 쥐를 그려 넣었다고 처벌했던 시도가 있었죠. 네. 이 박아무개라는 친구인데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온갖 과잉 범죄와의 칼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언론들은 여기에 춤추며 놀아났었습니다. 이 스테파네셀의 분노하라를 비롯한 다른 여러 문건들에서 언론에 대한 분노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금권의 충복 중에 충복이 바로 언론이라는 겁니다. 재벌의 노예이기도 하지만은 이 검찰 권력, 센 놈들에게 빌붙어서 끊임없이 복종하는 자들이 언론이라는 것이죠. 이 언론 개혁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문장만 더 읽어보죠. 네. 조국 교수가 추천사에서 한 말입니다. 2011년 시점을 다시 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 이제 대량 소비, 약자에 대한 멸시, 문화에 대한 경시, 일반화된 망각증, 만인에 대한 지나친 경쟁에 맞서서 평화적 봉기를 일으킬 때다. 이 평화적 봉기의 수단은 다름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이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자.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정치 권력과 시장 권력의 오만과 횡포, 불법과 탈법을 감시하고 비판하자. 단호하게 그리고 발랄하게. 또한 무조건 투표하자. 투표하지 않는 자는 암묵적인 찬동자다. 최악의 태도는 무관심이다. 무관심은 현재의 상태를 묵인, 방주하겠다는 의사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하워드 진의 명제를 얘기합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중립을 표방하는 자들은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단테 신곡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기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기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많이 취하죠. 나는 중립적이고 쉽게 여기 이쪽도 저쪽도 휘둘리지 않는다. 네,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저는 충분히 아름다움을 존중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대한 냉소, 무관심, 거리두기만으로는 세상은 바뀌지 않는 점, 이 점만은 분명히 해둬야 할 것 아닌가. 오늘 새삼 스테파네셀의 분노하라라는 팸플릿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두껍지 않아가지고 단숨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 벌써 이게 9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추천사 쓴 분이 조국 교수인 거를 다시 알게 되네요. 네, 조국 교수뿐만이 아니고 신용복 선생 그리고 홍세화 선생도 아낌없이 추천하는데요. 신용복 선생의 목소리를 조금만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분노의 표적을 잃은 채 부당한 증오의 함몰에 있는 자신을 깨닫고 진정 분노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분노의 표적을 잃은 채 부당한 증오의 함몰에 있는 자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분노의 진짜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을 잃고 부당한 증오의 함몰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새삼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만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스테파네셀의 분노하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